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지난 20년간 정말 격번을 겪었죠. 일본과 중국의 자동차 산업 관계입니다. 네, 흔히들 일본이 중국의 기술을 전수해준, 뭐랄까, 스승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이 흥미로운 역전 드라마,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가 바로 이 분야의 학술 연구인데요. 이게 단순히 뭐 누가 더 많이 생산했나 이런 표면적인 수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이 들어가는군요. 네, 1990년대 후반부터 2022년 정도까지 일본의 기술과 생산 시스템이 중국으로 어떻게 이전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전기차 EV라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딱 등장하면서 판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이걸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요약이 아니라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변곡점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이 전기차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걸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가득한데요.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좀 큰 그림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자동차 생산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확 쏠렸습니다. 네, 이동했죠. 2000년에 13.7%였어요. 아시아, 일본 제외의 생산 비중이. 그런데 2020년에는요. 무려 48.1%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야, 거의 절반 가까이네요. 정말 엄청난 변화죠. 그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중국이 있었습니다. 1990년에 세계 생산량의 1.1%를 만들던 나라가요. 2020년에는 32.5%. 와, 32.5%요? 네, 압도적인 세계 1위 생산국이 된 거죠. 반면에 일본은 자국 내 생산량 기준 점유율은 좀 줄었어요. 1990년 27.8%에서 2020년 10.4%로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제조사 국적 기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일본 브랜드 차를 다 합치면요. 여전히 30% 내외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는 덜 만들어도 일본 브랜드 차량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 말은 즉 일본 브랜드들이 해외, 특히 중국에서 생산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중국 토종, 그러니까 중국계 제조사들의 성장이 눈에 확 띕니다. 네, 무섭게 성장했죠. 1900년에 1.0%였는데 2020년에는 16.6%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는 진짜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속도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보면 양국의 성장이 단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아주 깊숙이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스승 역할을 했을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2000년대 초반인데요. 혼다가 1998년에 광저우 기차랑 합작한 걸 시작으로 해서 도요타가 2002년에 제1기차랑, 닛산도 같은 해 동평기차랑 대규모 합작사를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회사들이네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역시 생산 시스템의 전수였어요. 생산 시스템 전수요. 단순히 그냥 기계만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그 운영 노하우 절체를 옮기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뭐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일본 본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체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중국 파트너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예를 들면 부품 국산화율을 높인다거나 양산을 빨리 시작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죠. 이해관계가 달랐군요. 네, 특히 토요타, 혼다, 닛산처럼 대량 생산 모델을 만드는 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차종이 좀 단순했던 이스즈나 수즈키 같은 회사들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에 부딪혔어요. 토요타의 그 마더 플랜트 제도 이야기가 참 흥미롭던데요. 네, 마더 플랜트요? 특정 모델의 기술 노하우 전수를 일본 내 특정 공장이 딱 책임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정작 중국 현장에 파견된 일본 내의 여러 부서 출신 지원팀들끼리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라서요. 그렇죠. 그 내부의 방식을 통일시키는 것부터가 첫 번째 과제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좀 짐작이 갑니다. 네, 내부 조율부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일본 부품 공급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를 따라서 같이 중국으로 대거 이동했다는 점이에요. 아, 동반 진출했군요. 네, 2001년에 151개였던 일본계 부품사의 중국 내 생산 거점이 2010년에는 44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와, 3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 덕분에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부품 조달 비율도 2010년에 벌써 68%까지 올라갔고요.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부품사 덴소 있잖아요. 네, 덴소 알죠. 덴소의 중국 법인 매출 90%가 2009년 기준으로 일본계 기업에서 나왔을 정도니까요. 이건 뭐 사실상 일본식 공급망 생태계가 중국 땅에 그대로 옮겨 심어진 셈이죠.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도 진짜 핵심이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게 또 중요하죠. 일본 본사의 생산 철학, 예를 들면 뭐 토요타 생산 방식 TPS 같은 네. 그런 개념들은 공유는 하되 중국 현지 문화나 또 직원들의 초기 역량 같은 걸 고려해서 교육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조정을 해야 했어요. 맞춤형 교육이군요. 네, 현장 중심의 OJT, 직장 내 교육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OS 활동 있잖아요. 네, 정리, 정돌. 예,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의식 개선부터 시작해야 했다고 합니다. 일본 특유의 그 여러 단계로 나뉜 직책들, 뭐 작업자, 리더, 반장 이렇게 있고 또 리더의 역할이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부하 교육도 해야지, 공정관리, 기술지도, 멘토링까지. 그렇죠. 할 일이 많죠. 이런 걸 이식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니까요. 네,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중국 공장의 인력 규모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보다 작업자 한 명이 담당하는 작업 동작 수를 줄이는 대신에요. 관리자 수를 더 많이 두는 방식으로 대응을 했어요. 아, 일단 관리 인력을 늘려서 커버했다. 네.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서 조직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된 거죠.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방식도 일본식으로 바뀌었다고요? 혼다가 처음 도입했다는 그 4S 딜러만 개념이요. 아, 네, 맞습니다. 1998년에 혼다가 판매, 부품, 서비스, 그리고 고객 조사 이 4가지 기능을 한 곳에 모은 딜러망을 딱 선보였는데 이게 워낙 효율적이다 보니까 다른 일본 기업들은 물론이고요. 중국 로컬 브랜드들도요. 네, 중국 로컬 브랜드들까지 따라하면서 이게 중국 자동차 판매의 거의 표준처럼 자리 잡았죠. 더 나아가서 2009년에는 토요타가 슬림, 그러니까 세일즈 로지스틱스 인테그레이티드 매니지먼트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꽤 혁신적이었습니다. 슬림 시스템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나요? 당시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빨리 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도 어렵고 물류도 복잡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렇죠. 정신 없었겠죠. 슬림은 생산 계획부터 고객 주문, 물류, 재고 관리, 판매, 서비스까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와, 모든 걸 하나로요? 네. 이걸 통해서 토요타는 재고를 확 줄이고 고객한테 차 인도하는 시간도 단축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상당한 운영 효율성이랑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서서 급변하는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일본 기업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동시에 그 과정에서 경쟁에 밀려난 다이하츠나 수주기 같은 사례도 있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겠네요. 네, 명함이 있었죠. 자, 그럼 같은 시기에 중국의 로컬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일본 기업들이 닦아놓은 길을 그냥 따라가기만 한 건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지점이 나옵니다. 초기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생존 전력 중 하나가요. 놀랍게도 규제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규제의 허점이요? 네. 당시 중국에서 승용차라고 하면 딱 3단으로 한정돼서 중앙정부의 엄격한 생산 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해치백이나 SUV 같은 형태는요. 마이크로버스로 분류가 됐어요. 아니, 승용차를 만드는데 마이크로버스 허가를 이용했다고요? 정말 예상 밖의 접근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규제 차익 거래라고나 할까요? 대표적인 예가 진리 자동차가 1998년에 내놓은 하우칭이라는 소형 해치백인데요. 하우칭.
이게 사실상 일본 다이하치의 샤레이드 모델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역설계해서 만들었고요. 초기 부품의 95%를 기존 샤레이드 공급사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와, 거의 그대로 베낀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이렇게 규제의 틈새를 비집고 시장에 발을 딱 들여놓은 거죠. 그야말로 기발한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텐데요.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곧 부품 공급사들이 가격을 막 올리거나 공급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위기를 맞게 돼요. 아하. 그래서 지리를 포함한 로컬 업체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인재를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또 자체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개발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자체 역량을 키우기 시작했군요. 네. 그리고 외국의 전문 디자인 회사들이랑 협력하면서 개발 프로세스라든지 품질 관리 노하우 같은 걸 체계적으로 흡수하기도 했고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썼나요? 일본 브랜드랑 정면 승부를 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이들은 당시 일본계를 포함한 외자 합작사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 썼던 시장, 그러니까 10만 위안 이하의 저가 국민차 시장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아, 틈새 시장을 노렸군요. 네, 그런데 이 시장이 2016년에는 연간 판매량 1,000만 대, 전체 승용차 시장의 64.5%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예요. 와, 시장의 절반 이상이네요. 그렇죠. 이게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초기에 아주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반면에 일본 브랜드들은 캠미나 어코드 같은 중고급자 이미지를 앞세워서 초기에는 소득 수준 높은 동부 연안 대도시에서 쉽게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판매 지역이 특정 부유 지역에 너무 쏠리고 주력 차종도 중고가 모델 위주가 되는 그런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2006년에 토요타 판매량의 26.5%가 광동성 한 곳에서 나왔을 정도였다니까 편중이 좀 심했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가만히 있진 않았겠네요. 네,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른바 심층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생산 비용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군요. 네, 제품 기획이나 개발 단계부터 중국 현지 시장의 요구를 아주 깊숙이 반영하는 걸 의미합니다. 덴소의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아, 덴소요? 어떤 식으로 했나요? 중국 시장 맞춤형 저비용 기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의 성능이나 품질 목표 자체를 재검토했어요. 목표 자체를 재검토했다고요? 아니, 품질을 낮췄다는 건가요? 낮췄다기보다는 재정의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 안전처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성능은 당연히 글로벌 기준을 지키고요. 네, 그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편의 기능이라든지 감성 품질 혹은 내구 품질 같은 부분에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수용 가능한 최저 수준, 바텀 라인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그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 겁니다. 아, 현실적인 눈높이 조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지 부품과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새로운 개발 프로세스를 만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중국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개발 역량을 키우면서 얻은 노하우들 있잖아요. 이게 다시 일본 본사나 다른 해외 거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네요.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중국에 가르쳐주는 약간 일방적인 관계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중국 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 기업도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상호 학습의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닛산의 사례도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닛산은 단순히 중국에서 부품을 사오는 걸 넘어서요. 아예 중국 현지 부품업체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글로벌 부품 조달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시킨 거네요. 네, 2006년에 영국 공장에 고무 부품을 수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는 전 세계 20개국 얼라이언스 공장에 중국산 부품을 공급하고 있죠. 처음에는 고무 부품 같은 비교적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겠지만 점점 더 핵심 부품으로 확대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웨더 스트립이나 시트벨트 같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차 ABS, 엔진 제어 유닛 ECU, 심지어 변속기 같은 핵심 정밀 부품으로까지 확대되었죠. 변속기까지요? 네, 2016년에는 중국에서의 연간 조달액이 1조 엔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닛산이 자체적인 QCDM, 그러니까 품질, 비용 납기, 개발 관리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또 현장 개선 활동, 땡스 활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함께 추진하면서 중국 협력 업체들의 품질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아, 품질 관리도 같이 해준 거군요. 그렇죠. 불량률 4ppm 이하,
납기 준수율 99.5%. 이 정도면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즉, 중국산 부품이 단순히 그냥 싼 것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가솔린차 시대에는 중국 시장에 맞춰서 잘 적응하고 또 중국 공급망을 활용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여기서 전기차 EV라는 거대한 파도가 딱 밀려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네. 이건 뭐 마치 게임의 룰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요. 네, 그야말로 극적인 반전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2021년 중국에서 판매된 신에너지차 NEV가 있잖아요.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차 다 포함해서요. 네, NEV. 이게 350만 대 팔렸는데 이 중에서 중국 로컬 브랜드가 무려 74.3%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74.3%요? 거의 4분의 3인데요? 네, 반면에 10 브랜드 전체를 다 합쳐도 판매량은 고작 3만 9천 대에 불과했어요. 아니, 일본 브랜드 다 합쳐서 4만 대도 안 된다고요? 네, 심지어 토요타가 중국 합작 파트너인 광저우 기차가 개발한 전기차 모델 에이언 SBEB라는 모델인데요. 이걸 IAO라는 이름으로 자사 브랜드로 판매까지 했지만 가격 경쟁력 같은 데서 밀리면서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강장인 토요타가 파트너사가 만든 전기차를 대신 팔아야 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상황을 정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네요. 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걸까요? 여기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었다면요. 2000년대 중반부터는 좀 방향을 틀었어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쪽으로요.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꾼 거군요. 네, 특히 2006년부터는 외자 합작사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리나 취류이 같은 중국계 기업들을 혁신형 모델 기업으로 딱 지정을 하고요. 여기에 자금이랑 정책 지원을 집중하면서 자주 혁신, 지조 청신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기업 육성으로 방향을 확실히 튼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조가 전기차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된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2009년에 십성 철량 프로젝트라고 해서 10개 도시에서 공공부문 전기차 보급 시범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0년부터는 개인 구매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했죠. 네, 보조금 정책이 중요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단순히 전기차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해당 차량의 기술 수준, 예를 들면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일일 충전 주행거리 같은 게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요. 더 중요하게는 제조사가 중국 내에 연구 개발, R&D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완성차를 수입하거나 그냥 조립만 해서는 보조금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중국 내 전기차 R&D 역량이 부족했던 일본 기업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큰 장벽이었겠군요. 바로 그 점이죠. 일본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기술에는 강했지만 순수 전기차와 관련 핵심 부품에 대한 중국 내 R&D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이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R&D 투자를 막 늘려나갔던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닛산이잖아요. 네, 닛산이요? 닛산이 2021년부터는 EV용 배터리 모듈이나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전동화 부품을 오히려 중국에서 조달해서 다른 나라 공장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일본의 닛산이 중국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을 사서 그걸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고요? 네. 이건 정말 내연기관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인데요. 네, 이것이야말로 전기차 분야에서는 적어도 일부 핵심 부품에서만큼은 중국 공급업체들이 일본보다 비교 우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기술 이전의 방향이 역전되기 시작한 거죠. 와, 정부 정책과 기술 변화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을 이해하려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그 독특한 소비 심리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의 특징 중 하나로 차의 표시 기능, 그러니까 차별화 기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차의 표시 기능이요? 네.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남들과 다른 나를 좀 보여주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소비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내놓았던 소위 카피캣 모델들 있잖아요. 네, 있었죠. 이게 의외로 잘 팔렸던 이유 중 하나로 당시 외자 브랜드의 비싼 차를 살 수 없었던 소비자들이 그와 비슷하게 생긴 저렴한 차를 사면서 뭐랄까 상위 계층을 모방하고 거기서 오는 유사한 만족감이나 우월감을 얻으려 했다는 심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종의 대리만족 같은 거죠. 일종의 가성비 좋은 과시욕 충족이랄까요? 참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나요? 계속 따라하기만 한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단순히 모방하는 단계를 넘어서면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은 중국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유의 미적 감각, 바로 대기, 따치라는 것을 디자인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대기요? 클테, 기운기.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크다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뭔가 좀 웅장하고 대범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나 존재감 같은 걸 뜻하는데요. 아, 대기, 따치.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혹시 좀 허세스러움과도 통하는 면이 있을까요? 허세라기보다는 있어 보이는 느낌에 좀 더 가깝다고 할까요?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것보다는 좀 시원시원하고 당당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죠. 2010년대 중국 시장을 휩쓸었던 시티 SUV 붐이 딱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 SUV 붐이요? 네. 실제로는 오프로드 성능보다는 도심 주행 위주의 이륜 구동 차량이 대부분이었지만 SUV 특유의 그 크고 당당한 외관이 바로 이 대기를 중시하는 소비 심리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대기 선호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도 나타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들을 보면요. 미래지향적인 첨단 기술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디자인적으로는 여전히 이 대기를 놓치려는 노력이 보여요. 크고 시원한 실내 공간이라든지 대담한 라인 같은 걸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 중국 소비자들의 미묘한 감성 코드를 정확히 읽어내고 제품에 반영하는 능력, 이것도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력 못지않게 중국 로컬 브랜드들이 약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지난 20여 년간의 일중 자동차 산업 관계는 일본이 기술과 시스템을 전수하는 스승 역할로 시작했지만 네, 시작은 그랬죠. 중국 로컬 플레이어들의 빠른 학습 능력과 또 기민한 시장 대응, 거기에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독특한 소비 구조까지 딱 결합되면서 이제는 스승을 뛰어넘는 특히 EV 분야에서는 오히려 주도권을 쥔 그런 복잡한 관계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분명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실험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학습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배울 기회를 놓쳤다. 네,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이 결정적인 변곡점에서 보여준 대응은 좀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했던 것 아니냐는 그런 반성으로 이어지고 있죠. 현재 상황은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에 정말 매우 심각한 도전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료 말미에 나오는 재현이 그래서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네요. 일본 자동차 산업의 강점 중 하나가 자국 기업들끼리 막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서로 배우면서 함께 발전해 온 거잖아요. 이른바 대화로서의 경쟁, 타이와토 시대노 교소라고 하던데. 네, 그렇죠. 이제는 그 대화의 상대를 일본 기업끼리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의 스승 제자 관계라는 그런 인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무섭게 성장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을 동등한 경쟁자이자 또 점재적인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과의 대화,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기술이나 공급망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일본의 기술 전수에서 시작해서 중국 로컬 브랜드의 놀라운 부상,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말 급변하는 일중 자동차 산업의 역학관계를 깊이 있게 따라가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스승이 제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는 배운 것을 토대로 스승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중국은 정말 무섭게 학습하고 성장했으며 이제는 EV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기술적, 시장적 우위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나라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진화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전기차와 그 핵심 부품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비교 우위의 역전 현상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일본과 중국 자동차 산업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 혹은 대화로서의 경쟁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기술을 주고받거나 부품을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서 양측이 서로의 강점과 약점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함께 더 큰 파일에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